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공지영 작가의 단편소설 부활 무렵입니다. 이 작품은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또 사회성 있는 메시지도 같이 있는 작품이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골라봤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시고 행복한 감상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공지영 작가의 부활 무렵입니다. 부활 무렵. 공지영. 꽃이란 꽃은 다 피었네. 봄이 오나 했는데 또 이렇게 봄이 가는구나. 부엌 창밖을 내다보며 멍청하게 혼자 중얼거리다가 술래는 일하는 손을 제게 놀린다. 행주까지 말끔히 삶아놓고 식탁을 대충 보아두자 일이 끝났다. 술래는 거실로 나가 안주인에게 오늘은 좀 사정이 있어서 일찍 가야겠다고 말했다. 연 노랑빛 가죽 소파에 앉아 의상 잡지를 보고 있던 안주인은 돋보기 너머로 술래를 바라보았다. 일은 다 끝내놨고요. 밥도 해놨어요. 국도 다 끓여놨고 조기도 구워놨으니까 사장님 들어오시면 데워 드시면 될 거예요. 저기 시댁에 제사가 있어서 그냥 좀 일이 있어요 하면 될걸. 순례는 있지도 않은 제사를 들먹이며 말을 꺼냈다. 아니, 남편도 없는 사람이 시댁 제사는 뭘 그리 챙겨? 뭘 보태줄 집도 아닌 것 같은데. 환갑이 지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안주인은 목에 맨 긴 실크 스카프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평소 같으면 다 늙은 노인네가 이 봄에 집에서 웬 긴 스카프 하며 마음속으로 투덜거렸겠지만 지금 순례는 그럴 경황이 없다. 며느리를 둘씩이나 두고 가끔씩 제사에 오너라 못 간다. 전화로 며느리들과 다투던 안주인은 과부인 순례가 시댁 제사에 간다는 소리를 듣고 요즘 젊은 애들 치고 넌 괜찮구나 하는 표정이기도 했다. 제사 핑계를 댄 건 잘한 것 같았다. 하지만 안주인이 혹 알게 된 건 아닐까. 순례가 집을 나서려 할 때 지수 엄마 잠깐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내가 소문 다 들었어. 할까봐 뒷덜미께가 당겨오는 건 어쩔 수 없었다. 90평 빌라를 청소하기가 좀 힘든 구석도 있지만 식구가 2사람뿐이니 편한 집이었다. 그나저나 소문이나 나지 말아야 할 텐데 큰일이었다. 미친년, 도둑질을 하다니. 이왕 도둑질을 하려면 아예 초장부터 큰 걸로 하나 해서 팔자나 고치고 살지. 나이 40이 다 돼가지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순례는 작업복을 벗고 아침에 차려입고 나온 검은색 투피스로 갈아입으며 투덜투덜 혼잣말을 했다. 나이 40에 무슨 가방을 훔치긴. 그 가방 든다고 지가 귀분이 되나?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냔 말이야, 되긴. 고급 빌라들이 늘어선 무지개 마을. 불곡산 자락에서부터 골목길까지 순례 말대로 꽃들이란 꽃은 다 피고 찬바람 속에서도 볕은 뜨거웠다. 저기 무지개 마을 삼성아파트는 친구 삼순이가 살던 집이었지. 순례는 버스를 기다리며 무지개처럼 멀리 있는 아파트를 바라보았다. 지금 아파트를 지은 저 산에는 임자 없는 무덤들도 있었다. 어른들이 6.25 때 억울하게 죽은 임자 없는 무덤들이라고 가끔 혀를 끌끌 차기도 했던 것 같다. 그 무덤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저기 청구 아파트 자리는 초등학교 때 소풍 갔던 자리. 친구들은 모두 단무지에 시금치에 당근을 넣은 빨갛고 노랗고 파란 꽃처럼 예쁜 김밥을 싸가지고 왔는데 순례는 소풍날에도 까만 보리밥 든 도시락이 부끄러워서 친구들은 몰래 구석자리를 찾아갔다. 그때도 이렇게 꽃들이 피어나고 그때도 이렇게 연초록 이파리가 돋았다. 봄이면 붕어가 지천이었던 탄천, 그리고 저만치는 어린 그녀가 살던 집이 있었다.
집은 사라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일찍 집을 떠나 서울로 수원의 공장으로 떠돌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파출부 일을 할 줄 순례는 몰랐다. 분당의 농사꾼이었던 아버지는 얼마나 복이 없으면 분당이 개발될지도 모르고 땅을 팔았는지 그 땅으로 소를 사고 소값이 똥값이 되고 그러자 결국 아버지는 농사도 소 키우기도 걷어치우고 커다란 함지박에 쇠고기를 받아서 팔러 다니다가 죽었다. 땅을 팔지 않았으면 소도 안 사고 그저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커다란 함지박으로 가득했을 텐데 애쓰면 애쓸수록 가난은 올가미처럼 그녀의 가족들을 쥐어들었다. 아버지가 애쓰지 않았다면, 만일 아버지가 그저 게으른 농부였다면, 그렇다면 아버지의 두 딸도 이 분당에서 남의 집살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같은 봄이면 새로 뽑은 차를 타고 꽃구경을 갔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임대아파트 보증금 200을 일주일 안으로 올려달라고 관리사무실에서 독촉고지가 날아온 일이 희미한 추억을 비집고 들어섰다. 도둑질을 해야 될 사람은 사실 순례 자신이었다. 딸 지수 등록금 마련하느라 빚까지 얻었는데 200을 어디서 마련하나. 미금역까지 가는 마을버스를 타고 자리를 잡았을 때 순례는 문득 머리가 멍해지면서 사는 게 고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순례는 별로 흔들리지도 않는 버스에 앉아 손잡이를 움켜잡았다. 남편이 죽고 애들 데리고 시집을 나왔을 때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그녀였다. 장미 농장에서 한철, 아침 7시부터 밤 3시까지 일할 때도, 한밭집에서 200명 인부 밥을 해댈 때도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내가 늙나? 순례는 문득 서글퍼졌다. 아니,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긴 있다. 그녀가 분당 고향집에서 서울 동부 이촌동 아파트로 식모살이 떠날 때였을 것이다. 그때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 나와 울던 동생 정래가 있었다. 날마다 순례에게 머리를 쥐어박혀도 언니를 떠나지 않던 정래. 식모살이를 가는 게 뭔지는 몰라도 다른 친구들 다 교복 입고 학교 가는데 날마다 소똥을 치우는 게 너무 지긋지긋해서 순례는 슬프지도 않았다. 그날 언니를 따라가겠다고 울던 정래를 머리를 쥐어박아 떼어내고 작은 엄마와 함께 버스에 올라탔을 때 멀미 때문이었을까? 순례의 머릿속이 살구꽃 이파리처럼 하얘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산다는 건 참 고되구나. 그때 그녀 나이 13살 무렵이었으니 정래는 아마 6살이나 7살이었을 것이다. 억울해, 언니. 그냥 억울했어. 저 여자는 저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없는가 싶고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사흘 전 일을 마치고 경찰서로 달려갔을 때 동생 정래는 울면서 그렇게 말했다. 정래는 도둑이 된 것이다. 동생의 나이 40,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를 둔 애미가 유명 상표 샤넬인지 구찌인지 하는 주인 여자의 핸드백을 10개나 훔친 것이었다. 병신 같은 것. 샤넬이든 구찌든 루이비통이든 성남 모란시장에 가면 5,000원, 10,000원짜리가 널려 있는데 왜 그걸 훔쳐냈단 말인가? 등신 같은 년. 네가 들면 진짜라도 모란시장에서 산 것 같고 주인 여자가 들면 가짜라도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걸 몰라? 왜 바보 같은 짓을 해? 하긴. 마음 같아서야 어린 시절처럼 머리를 쥐어박으며 소리라도 지르고 싶지만 순례는 침만 꿀꺽 삼키고 말았다. 동생 나이쯤이던가 아니면 그보다 더 전이던가 파출부 일이 손에 익으면서 순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화장을 하고 노래교실에 달려나가는 은행원의 부인도 있었고 파출부 나온 순례는 사람이 아니니 없는 셈치고 전화를 붙들고 정부와 밀어를 속삭이던 사업가 부인도 있었다. 98평짜리 빌라의 여주인은 지갑을 펴더니
잔돈은 하나도 없네. 혼잣말을 하면서 안방에 놓여있는 금고를 열고 돈을 꺼내주기도 했다. 대부분 술래나 정례 또래의 여자들이었다. 저 여자는 얼굴 어디에 복이 붙었을까? 하루 종일 노는 저 여자는 어디서 돈이 저렇게 많이 나올까? 술래는 잠깐 일손을 놓고 주인 여자들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했다. 쇠고기 안심을 척척 구워 먹는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카레에 넣은 돼지고기 살점에 고개를 박던 제 아이들 생각에 울컥해졌던 건 그보다 한참 뒤였다. 남편이 살았을 때는 농사일 때문에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먹고 사느라 또 아무 생각이 없었다. 아이들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죽도록 일하는데 아이들의 얼굴에는 날마다 그늘이 덮였다. 왜 그런 얼굴들 하고 있냐? 엉? 공부해. 기죽지 말고 살아. 엄마가 니들은 안 굶겨. 무슨 짓을 해서라도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켜줄 거야. 근데 방은 왜 이렇게 어질러 놨냐? 빗자루를 들어 괜히 아이들을 두들겨 패면서 기죽지 말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이들은 술래의 눈치를 살피며 방구석으로 몰려가 울다 잠이 들었다. 그렇게 아이들을 재워놓고 노느니 벌지 하면서 단란주점에 나가던 시절도 있었다. 성남 시내 단란주점에서 아줌마들을 찾는다는 연락이 옆집 성기네를 통해서 오면 그 밤에 화장을 하고 3시나 4시서 그리로 갔다. 밤늦게 온다고 화를 낼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밤마다 과부들끼리 둘러앉아 먹는 술. 그 술도 공짜로 먹고 노래도 부르고 25,000원도 벌고 나쁠 게 없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못 가 끝이 나고 말았다. 어느 날 허벅지를 더듬는 남자를 뿌리치고 술집을 나와 분당에 있는 단 2개의 임대아파트 단지 앞에는 서지도 않는 버스를 타고 미금역에서 내려 걸어오면서 술래는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도 그 짓은 안 해. 내 맘 내키면 까짓거 공짜로 해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개새끼. 어디다 손을 대, 대길. 그러고도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하고 애새끼들한테 큰 소리 치겠지. 생긴 건 꼭 족제비 같은 놈이 감히 25,000원에 날 어떻게 해보려고? 어림없지, 개새끼. 내가 이 짓을 다시 하면 장순례가 아니다. 먹은 술이 얹혔는지 속이 울컥거렸다. 길거리에 침을 탁탁 뱉으며 걸어가는 술래의 눈앞으로 방구석에서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을 아이들의 어두운 얼굴이 떠올랐다. 그 족제비 같은 놈은 술 처먹고 지랄을 해도 어쨌든 애비가 아닌가. 그런데 내 새끼들, 애비랑 도시락 싸서 놀러도 한번 못 간 내 새끼들. 불쌍한 내 새끼들. 새끼들 때문에 나는 죽지도 못하는구나. 가로수를 붙들고 꺼이꺼이 울면서 술래는 생각했다. 그래, 공평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아. 정례가 일하는 집 주인 여자는 싸늘한 표정으로 경찰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다가 울고 있는 정례와 술래 자매를 돌아보았다. 술래는 젊은 주인 여자에게 비굴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 지금 이 장면에서 도둑의 언니로서 미소를 짓는 것이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래서 얼른 미소를 거두려니까 표정은 이상하게 일그러져 버렸다. 여자는 뭐야, 저것도 한 통속이잖아 하는 경멸의 표정을 감추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녀가 술래 보고 너도 도둑년이야 한 것도 아니었는데 술래는 오기가 발끈 솟았다. 미친년. 백이 얼마나 많았으면 한두 개도 아니고 10개는 없어지는데 그걸 2달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어. 경찰서만 아니었다면, 동생이 도둑만 아니었다면 술래는 아마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술래는 이 등신아, 세상 불공평한지 이제 알았어? 라고 동생 정례에게 말하고 한숨만 쉬고 말았다. 주인 여자는 진술을 마치고 경찰서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술래는 따라가 그 여자의 뒤에 섰다.
꽃향기보다 진한 향수 냄새 때문에 술래의 머리는 잠깐 아찔해졌다. 여보세요. 전 제 언니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푸른빛 아이섀도우를 바른 여자의 눈매가 고추섰다. 다시는이라뇨? 그럼 다시 우리 집에 동생을 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생각해보니 그녀의 말도 일리는 있었다. 한 번 도둑질한 파출부를 다시 쓰지 않을 거라는 건 자명한 일이 아닌가. 술래는 두 손을 모아 애원하는 표정으로 다시 말했다. 저희 동생이 그걸 갖다 팔아서 돈을 챙긴 것도 아니고 다시 다 돌려드렸잖아요. 그것이 어린 마음에 그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여자들이라는 게 좋은 거 보면 자기도 들어보고 싶고 예쁜 옷 보면 한번 입어보고 싶고 아무리 없이 살아도 같은 여자니까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우리 동생이 전과자도 아니고 경찰 말이 취하해 주시면 선처라는 걸 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 주인 여자는 술래의 얼굴을 외면하며 차문을 열었다. 술래는 순간 다급해져서 여자의 옷자락을 덥석 잡았다. 왜 이러는 거예요? 짧은 파마머리를 한 주인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여자가 하도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술래도 겁이 나서 얼결에 두 손을 어정쩡히 들었다. 똥 묻은 사람을 대하는 듯한 그런 경멸과 두려움을 술래는 여자의 얼굴에서 읽었던 것이다. 술래는 얼결에 들었던 두 손을 힘없이 내렸다. 두 손을 어정쩡히 들고 서 있는 자신의 꼴이 너무 우스웠다. 하지만 술래는 참기로 했다. 자존심이란 게 얼마나 쓸데없는 감정인지 안지 이미 오래였다. 제발이지.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이지. 같은 애미 심정으로 집에서 혼자 엄마 풀려날 때만 기다리고 있는 애 얼굴 봐서 한 번만 하시라는 대로 제가 대신 뭐든 하겠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애 생각해서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경찰서 한가운데서 여자가 무릎을 꿇으라고 해도 꿇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빌어서 될 수만 있는 일이라면 못할 일이야 없는 것이다. 술래의 머릿속으로 문득 딸 지수가 유치원에 다닐 때 뇌 척수막염에 걸렸던 일이 스쳐갔다. 수원 빈센트 병원. 어린 지수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남편이 죽은 그 이듬해였다. 손주를 문병한답시고 찾아온 시어머니는 술래를 불러놓고 말했다. 남편 잡아먹은 년이 딸까지 잡아먹게 생겼구나. 죽게 냅둬라. 먹고 살기 힘든데 딸려는 키워서 뭐하니? 너나 나나 딸로 살아서 좋은 게 뭐 있었냐? 게다가 병원비는 누구 보고 물으라고 할 테냐? 집에 데리고 가서 송장 치울 궁리나 하거라. 저 상태라면 깨어나도 재구실도 못한다고 하던데. 술래의 눈에 푸른빛이 번쩍하는 걸 봤는지 시어머니는 거기까지 말하고 입을 다물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딸이 죽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술래도 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딸 지수에 대한 사랑, 어느 것 때문이었을까? 술래는 입을 앙다물었다. 살리고야 말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중환자실 밖으로 나온 술래는 넋이 나간 것처럼 병원 뜰을 쏘다녔다. 살리고 말겠어. 꼭 살려서 보란듯이 키우고 말겠어. 그때 술래는 병원 한켠에 서 있는 성모상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병신이라도 좋고 재구실을 못해도 좋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저 애에게 젖 한 번 배불리 먹여준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젖 먹이고 나가서 점심때 또 한 번 젖 주고 저녁에 밭에서 돌아오면 어린 것이 울지도 않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갓난아기가 먹을 젖을 밭에다가 짜버리면서도 가슴이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나 힘든 생각에 저거 그냥 죽어버렸으면 솔직히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라서 그런지
키가 하도 작아서 저 애는 버스 탈 때 아직도 요금을 안 냅니다. 그러니 이대로 저 애를 보낼 수 없습니다. 당신도 애미였으니 제 심정 아실 거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제 딸을 제발 살려주세요. 병신이라도 좋습니다. 사람 구실 못해도 좋습니다. 제발. 그 자리에 부처가 서 있든 산신이 서 있든 장승이 서 있든 순례는 그렇게 빌었을 것이다. 그렇게 몇 시간을 울며 불며 기도했는데 그날 밤 10명의 꼬마 뇌척수염 환자들 가운데서 기적처럼 지수만 눈을 떴다. 엄마, 야쿠르트. 평소에 지수가 그렇게 먹고 싶어 했건만 사주지 않았던 10원짜리 요구르트를 10병이나 사다가 지수에게 먹였다. 모두가 기적이라고 했다. 젖도 제대로 못 주고 요구르트 못 사준 거야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키운 그 지수가 올해 대학에 갔다. 제 오라비도 못 간 대학, 제 애비도 못 가보고 제 애미도 못 가보고 제 할미, 할아비, 삼촌, 고모 아무도 가지 못한 그 대학이라는 곳을. 빈집에서 혼자 엄마 기다리는 병호 생각 좀 해주세요. 애가 엄마랑 단둘이 살던 버릇이 있어 나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울어요. 식구라고는 단 둘뿐인데 엄마가 감옥에 가고 나면 동생이 전과자도 아니고 취하만 해주신다면 경찰에서 선처를 해준다고. 여자는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집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는 아이라는 대목에서 여자의 얼굴에 흔들림이 생겼다. 저 여자도 애미였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애가 엄마 안 온다고 잠도 안 자고 학교도 안 가고 울고만 있어요. 잠시 후 여자가 순례 쪽으로 돌아섰다. 정말이지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병호 엄마 평소 행실 봐서 취하해주고 싶지만 정말이지 내가 병호 엄마를 얼마나 믿었는데 정말이지 그래서 안방 장롱도 잠그지 않고 다닌 거였는데 그래요. 정말이지 안 돼요. 정말이지 가방도 가방이지만 정말이지 병호 엄마를 믿은 만큼 정말이지 나한테 밀려드는 배신감 정말이지 그 배신감은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여자는 입술을 앙다물고 배신감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면서 말했다. 배신감. 문제는 이제 빽이 아니라 배신감이었다. 그런데 주인 여자가 마음을 바꿔 고소를 취하했고 선처를 부탁했다. 그렇게 동생이 풀려나게 된 것이 어제였다. 한데 조건이 있단다. 무슨 조건을 달지는 겁이 좀 나긴 했지만 뭐 돈을 물어달래도 물어주는 수밖에. 무슨 짓이라도 다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약속은 지켜야 했다. 순례는 오늘 과일이라도 사들고 동생과 그 집에 같이 가서 조건을 들어주기로 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니 동생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어린 벚나무 아래 서 있는 동생은 작아 보였다. 순례는 순간 지금 저기 서 있는 40살짜리 동생이 서울로 식모살이 떠날 때 버스 정류장에서 울고 섰던 그 동생 같았다. 횃배를 알아 배만 불룩하던 먹을 것이라면 무엇이든 악착같이 달려들어 아귀아귀 입안으로 밀어넣던 머리를 쥐어박으며 귀찮다고 하는 자신을 따라오며 가만히 있을게 따라가기만 하고 언니가 친구들하고 놀 때 난 가만히 있을게 같이 가 애원하던 그 어린 동생 같아졌다. 과일 샀어? 어린 동생에게 철없이 울었던 것을 생각해서 콧날은 시큰한데 말은 어린 시절처럼 퉁명스레 나왔다. 응. 얼마치? 비싸서 2만 원어치밖에 못 샀어. 딸기금이 그새 또 올랐더라고. 10,000원 더 써서 3만 원쯤 쓰지. 2만 원이 뭐냐? 소문나서 일도 못 나가게 생겼는데 10,000원이라도 아껴야지. 순례와 동생은 말없이 버스를 기다렸다. 그때 가벼운 경적 소리가 났다.
어떤 차가 우리를 보고 경적을 울릴까 싶어 무심히 서 있는데 반짝이는 1톤 트럭이 자매 앞에 섰다. 사촌이었다. 어디들 가는 거야? 사촌은 싱글벙글한 얼굴이었다. 어디 좀 가. 자매는 심드렁하게, 사촌은 입이 찢어져라 웃는다. 엉뚱한 교통사고를 내고 차를 샀다더니 정말 사긴 산 모양이었다. 사촌이 차를 사니 두 자매는 배가 아팠다. 나 차 샀어. 자매는 입을 다물고 만다. 사촌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이게 그 새 차야? 좋다. 뭐 이런 말일 것이다. 그러니 그 말만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사촌은 여전히 싱글벙글이었다. 백수로 놀던 사촌이 마누라 등살에 못 이겨 마을버스 기사로 취직한 게 지지난달이었다. 그런데 취직한 지 일주일 만에 무슨 외제 스포츠카를 들이박았다고 했다. 분명 저쪽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들었다고. 사촌이 아무리 말해도 경찰은 믿어주지 않았다. 외제 스포츠카를 탔던 젊은 놈은 안 보이고 사촌 혼자 경찰에 앉아있고 사촌 올케는 저 인간이 마음 잡자 사고 친다고 머리를 싸매고 누웠다. 그때 두 자매는 낮에는 남의 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교대로 경찰서로 밥을 싸다 나르고 사촌 올케 대신 아이들을 돌보아 주었다. 그래도 마음 잡고 살아보려다 일어난 일인데 올케가 참으라며 달래기도 했고 신세 한탄을 들어준 건 또 몇 날 밤이었는지.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고급차 두 대가 사촌의 집 앞에 섰다. 그들은 사인만 해주면 보험 처리는 물론 앞으로의 생활비조로 얼마, 위로금으로 얼마까지 다 책임진다며 변호사 명함을 내밀었다. 그러니까 사촌이 신호 위반을 한 건 저 외제차가 아니고 나요 라고 눈 딱 감고 사인해주면 그들은 거금 3천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경찰서에서도 날마다 전화가 왔다. 그렇게 하면 모든 책임은 경찰이 진다는 것이었다. 사고를 낸 외제차의 주인은 절대로 알려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들의 말이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생긴 차가 바로 이거였다.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던 사촌 올케는 얼마 전 백화점에서 새 투피스를 사입고 자매를 찾아왔다. 겨우 삼겹살 한 근 사들고. 그러니 자매는 심사가 좋을 리 없었다. 버스 온다. 싱글벙글하는 사촌을 모른 척 술래가 동생을 끌었다. 어떤 놈은 차 사고를 내고도 돈이 생기고 재수없는 년은 가방 몇 개. 동생은 버스에 타서 중얼거리다가 언니 눈치를 보더니 입을 다물었다. 그래, 너 말 잘했다. 이렇게 된 마당에 너한테 양심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눈치라도 있어 몇 개 하고 말았어야지. 그래, 그걸 10개씩이나. 처음엔 나도 그러려고 했었지. 처음엔 말이야.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꾸역꾸역 버스로 올라탔다. 뜨거워진 볕 때문에 아이들의 볼도 꽃처럼 밝아졌다. 그 아이들 보기가 민망해 자매는 입을 다물었다. 그나저나 언니, 경찰서에서 자는데 난데없이 병호 아빠 꿈을 꾸지 않았겠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얼마나 부하가 나는지. 정말 저렇게 좋은 교통사고라도 나서 돈 한 번 갖다 준 인간이었으면 이혼 안 했을 거야. 언니도 생각나지? 그때 병호 초등학교 1학년 땐가? 그 인간 교통사고 내서 전세금 다 날렸던 거. 그래놓고 뭘 잘했다고 날마다 술 처먹고 들어와서 패고. 그러지만 않았어도 이혼 안 했을 텐데. 경찰서에 앉아있으려니 남편 생각이 나긴 나더라고. 그 인간은 어디서 사람 구실이나 하고 사는지 몰라. 근데 언니, 우린 왜 이렇게 복이 없어? 그걸 알면 내가 이러고 살겠니? 버스에서 내린 두 자매는 딸기 바구니를 들고 걸었다. 고급 빌라 정도엔 사는 줄 알았더니 뜻밖에도 찾아간 집은 39평 아파트였다. 39평 아파트 살면서 그 비싼 몇백만 원짜리 백을 그렇게나 많이 샀단 말인가 싶어져서
술래는 순간 어이가 없었다. 그 정도 비싼 가방이라면 요즘 술래가 일을 다니는 90평짜리 빌라의 안주인 정도가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예, 니네 주인 39평 살아도 돈은 엄청 많은가 보다. 술래는 혹시나 하고 물었다.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남편 몰래 가방을 사들인 모양이야. 이번엔 나 때문에 들통이 나서 이혼한다 어쩐다 난리도 아니었던 모양인데 알고 보니 카드빚이 몇 천이래. 저 여자는 많이 가졌는데 너는 아니어서 억울하다고 울고불고 했잖아? 글쎄, 그 비싼 걸 자꾸 사들이니 돈이 엄청 많은 줄 알았지 뭐야. 술래는 한숨이 나왔다. 그런데 그게 빚이었다니 말이 되니? 그런데 가방은 왜 그렇게 사들였대? 몰라. 친한 친구가 부자래. 그 친구 따라다니며 막 샀다는데. 그년도 너만큼 미친년이구나. 동생에게 다시 화살을 쏘면서 술래는 갑자기 억울해졌다. 막상 정내가 풀려나고 나자 괜히 구걸했나 싶어진 것이다. 겨우 39평짜리 살면서 그 위세를 부리다니. 빚 얻어 가방 산 년인지 모르고 하늘에서 떨어진 선녀라도 되는 듯 떠받들어 주다니. 너도 불쌍한 인생이구나 싶어졌지만 집으로 들어서자 술래는 머리 숙여 공손히 절을 했다.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정말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는 목사님께 드리세요. 정말이지 이번 주일이 부활절만 아니었어도 정말이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정말이지 목사님이 절 설득해 주지 않았다면 정말이지 그 배신감을 제가 이길 수는 없었겠지요. 여자는 차게 말했다. 술래와 정래는 앉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서서 연회색 양복을 입은 목사라는 사람에게 머리를 숙였다. 좀 앉으시죠. 목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두 자매는 엉거주춤 앉았다. 정래가 사가지고 간 딸기 바구니를 내밀었다. 주인 여자는 본체 만체 정래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만정이 떨어진다는 얼굴이었다. 두 분 종교가 있으십니까? 목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없어요. 엄마가 예전에 만신한테 다녀서 우리도 따라다녔던 눈치 없는 동생의 말을 자르며 술래가 끼어들었다. 가져보려고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고맙게 해주시니 교회라도 다녀볼까 안 그래도. 아, 그러십니까? 50이 좀 넘어 보이는 목사는 감격스러운 눈길로 술래와 정래 자매를 바라보았다. 자매님들 이렇게 만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우선 잠시 기도할까요? 주인 여자가 먼저, 이어 목사가, 그리고 술래와 정래 자매가 두 손을 모았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여기 뒷골목을 헤매던 어린 양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죄를 따지자면 무고한 자 그 누구겠습니까마는 아버지, 특별히 이들 자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간음한 여인을 두고 너희들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저 여인을 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 속에서 헤매는 두 어린 양들을. 목사의 기도를 듣고 있다가 술래는 눈을 떴다. 도둑질은 동생이 했는데 왜 불쌍한 어린 양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 된단 말인가? 이것들이 내가 동생 일에 발벗고 나선다고 나까지 도매금에 도둑으로 넘기나 싶어 술래는 화가 난 것이다. 게다가 누가 뒷골목하고 어둠 속을 헤맨단 말인가? 남편 죽고 10몇 년 동안 남의 물건 손 안 대고 내 손으로 벌어서 새끼들 키워놨는데 몸 파는 것 빼고 안 해본 것 없이 고생고생 살아왔는데 어두운 골목을 헤맬 시간이 어디 있나 싶었다. 이래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니까. 술래는 불쾌해졌다. 언젠가 딸 지수의 성화에 못 이겨 나간 교회에서도 술래 보고 그랬다. 회개하라고.
당신의 죄를 반성하라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순례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생각해보면 딸이라고 공부 안 시켜준 어머니 죄였고, 좀 지그시 기다리지 못하고 분당의 땅을 홀랑 팔아버린 아버지 죄였고, 남편을 죽여버린 하나님 죄에다가 아들 죽었다고 어린 것들 딸린 순례를 돈 한 푼 주지 않고 내쫓은 시어머니 죄였다. 그러나 목사의 기도는 끝도 없이 이어진다. 순례는 눈을 뜬 채로 앉아 있었다. 잠시 기도하자더니 목사의 말은 끝날 듯하면 이어지고 끝날 듯하면 이어졌다. 눈을 감고 있기도 뜨고 있기도 뭐했다. 그래서 순례는 목사처럼 다시 두 손을 모으고 혼자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전 목사님의 기도가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이지 제가 억누를 수 없는 배신감을 극복하고 마음을 바꾼 건 정말이지 여기 계신 목사님 덕분이에요. 정말이지 저는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제게 이 시련을 주신 의미가 뭘까? 정말이지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알게 됐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병호 엄마 자매를 저보고 인도하라는 사명이라는 것을. 그러는데 정말이지 계시처럼 어떤 기억이 떠올랐죠. 기도가 끝나자 주인 여자는 그 조건이라는 것을 말하겠다며 순례를 바라보았다. 정말이지 병호 이모께서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기적을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간증하고 정말이지 두 자매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조건을 요구하기로 말이죠. 예? 하도 놀라서 순례의 목소리는 난데없이 컸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다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서요. 그걸 저희 교회에 나와 간증해 주시고 정말이지 새 삶을 시작하신다면. 목사가 아멘 하고 말했다. 아마도 동생 정례가 순례의 이야기를 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도둑질한 건 용서해 주는 거하고 딸 지수가 기적처럼 살아났던 일하고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순례는 알 수 없었다. 정말이지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는 주님 안에서 제가 받은 이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정말이지 오롯이 주님의 부활과 승리로 되돌려드리는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빈센트 병원 성모상 앞에서 기도한 이야기를 나보고 사람들 앞에서 하라고요? 당황스러운 순례가 다시 물었다. 성모상? 순례가 묻자 이번에는 주인 여자가 놀랍다는 듯 정례를 바라보며 물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게 아니고 성모상이었어요, 그게? 정례는 우물거린다. 동생이 교회 다니는 주인 여자 비위를 맞추느라 성모상이라는 이야기는 빼고 하나님이라고 말한 모양이었다. 저것이 지 얘기나 하지. 왜 내 얘기까지 해서 사람을 또 귀찮게 만드나? 아니, 해도 좋다 쳐도 똑바로나 할 것이지. 순례는 정례를 노려보았다. 정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여버렸다. 네 사람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성모상이었으면 돈을 내놓든지 다시 경찰서로 가라든지 마음이 바뀔까봐 순례는 갑자기 겁이 났다. 뭐 성모상이나 하나님이나 다 한 식구인데 어때요? 한 식구 맞잖아요. 할게요. 하죠 뭐. 그럽시다.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성모상이라는 얘기만 빼시고 하나님이라고 해주시면. 곰곰 생각에 잠겼던 목사도 말했다. 그럼요. 그럼 그 얘긴 뺄게요. 순례는 39평짜리 아파트 베란다에서 죽어가는 누렇게 말라붙은 난초를 보며 대답했다. 차라리 공사장에 나가 일을 하는 게 순례로서는 나을 뻔했다. 며칠 후 그놈의 부활 간증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하고 어둑어둑한 때 겨우 빠져나오는데 순례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동네 여자들하고 싸울 때 빼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본 건 난생 처음이었다. 동생만 아니었다면, 어머니처럼 하늘처럼 자신을 믿고 있는 동생만 아니었다면 평생 이런 짓을 또 할까 싶었다. 언니, 정말이지 미안해. 하루 종일 당황해하는 술래에게 어쩔 줄 몰라 하던 동생은 풀이 죽어 중얼거렸다. 정말이지 내가 언니하고 조카들한테 정말이지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정말이지 소리 좀 그만하고 정말이지 가게 가서 소주나 좀 사와. 내가 너 때문에 별의별 꼴 다 당한 생각을 하니까 다리가 떨려서 술 한잔 하고 자야겠다. 양심 있으면 순대도 좀 사오고. 알았어. 근데 언니, 나 교회 다닐까 봐. 정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얘가 정말 이번 일로 충격을 받긴 받은 모양이다 싶어서 순례는 마음 한구석이 찡했다. 거기 가면 너 11조라고 버는 것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바쳐야 돼. 그러니까 그 돈 떼어내고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가는 데야, 거기가. 내가 교회 괜히 안 가는 줄 아니? 그래도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돌에다 꽉꽉 박아서 이야기했다는데 꼭 내 얘기하는 것만 같아서 얼마나 창피스럽던지. 나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해? 등신아, 넌 지옥을 아직도 안 가봤니? 난 많이 가봤다. 이렇게 살고도 아직 그걸 몰라. 교회라도 나가보겠다는 정리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순례는 퉁명스레 말했다. 저 애가 마흔이 되도록 어떻게 저렇게 갈팡질팡일까? 한숨도 나왔다. 순례는 걸음을 빨리 한다. 지옥을 갈 때 가더라도 사는 건 살아야지 별 수 있나 싶었다. 애들이 밥은 먹었는지, 이것들이 또 있는 밥 안 먹고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는 건 아닌지. 공부하라고 대학에 들여보내놨더니 딸려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MT다 뭐다 날마다 늦게 들어왔다. 이렇게 돈만 많이 받고 이렇게 공부 안 시켜주는 게 대학인 줄 알았으면 여상이나 보낼걸. 걸음을 재촉하는데 집안에 들어가니 가뜩이나 좁은 집에 아이들이 한가득이었다. 군에서 막 제대한 아들에다 오늘따라 일찍 들어온 딸에다 조카 병호, 게다가 아래층 사는 절름발이 아저씨네 애들까지 있었다. 엄마, 이 병아리 깨어나려고 해. 살았어. 그래? 하며 순례는 지수의 책상 앞으로 갔다. 며칠 전 제대한 아들 몸보신이나 시키려고 전에 일하던 양계장에 들러 얻어온 곤 달걀이었다. 삼계탕은 못 해줘도 병아리가 되다 말고 죽어버린 곤 달걀은 약으로 인기가 높았다. 그런데 그 중의 한 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에 순례는 혹시나 해서 딸 지수의 스탠드를 켜고 그 밑에 수건으로 감싸두었다. 그런데 그게 드디어 병아리가 되긴 되는 모양이었다. 순례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달걀 껍데기를 콩알만큼 떼어내 주었다. 성한 놈이었다면 뽀송뽀송하게 껍데기를 깨고 나올 걸. 삐욱 소리만 나는 걸 보니 힘이 없는 놈인가 보았다. 너도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한 세상 어떻게 사냐? 순례는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밥들은 먹었냐? 먹었어. 니들은 왜 잠 안 자고 왔냐? 순례는 아래층 사는 절름발이 아저씨네 애들에게 물었다. 엄마가 도망간 지 오래. 술주정뱅이 아비와 사는 아이들은 툭하면 밥을 굶고 순례네 집으로 왔다. 애들이 그렇게 착하지만 않았으면 야멸치게 떼어버릴 것인데 애들은 순례의 말에 혼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얼른 고개를 푹 숙인다. 애비가 또 밥 안 주고 술 먹으러 나갔냐? 아니에요. 우리 라면 먹었어요. 오늘은 우리 라면 주고 아빠 술 먹으러 나갔어요. 네 애비가 이제 철이 나나 보다. 늦었으니까 가서 자고 애비 안 들어오거든 아침에 밥 굶고 학교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오고. 알았지? 병아리는 내일 와서 봐도 늦지 않다. 저 병아리 다 나오려면
사흘은 걸린다. 책상 위의 달걀이 병아리로 변하는 걸 보고 싶은 눈치지만 풀 죽은 아래층 아이들은 언제나처럼 예 하고 순순히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고 만다. 아이들이 대충 엎어놓은 그릇들을 씻으러 가다 말고 술래는 다시 책상 앞으로 갔다. 연분홍빛 맑은 부리가 힘겹게 껍데기를 깨고 있다. 술래는 다시 콩알만한 껍데기 조각을 조심스레 두세 개 떼어내준다. 엄마, 내가 책에서 보니까 병아리가 껍데기 깰 때 도와주면 안 된다고 하던데? 자기 힘으로 깨고 나와야 잘 살지. 안 그런 건 죽게 내버려 둬야 된다고. 그게 자연의 법칙이래. 책상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얼굴로 달걀을 들여다보던 지수가 물었다. 어떤 바보 같은 인간들이 좋은 책에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써? 힘이 없으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하긴 엄마, 이 병아리 너무 불쌍하다. 나 어려서 아팠을 때 엄마, 그때 나도 이 병아리 같았겠지? 할머니가 나 내다버리라고 했다며? 내가 술 먹고 딸내미한테 시어머니 이야기를 했나 싶어 술래는 문득 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내다버리라고 하긴 누가 산 걸 내다버려. 사는 건 다 살아야지. 맞다, 엄마. 엄만 선수잖아. 딸은 갑자기 희망이라도 본 듯 깊은 어조로 말했다. 하기는 곤달걀 뿐인가. 다리 다친 부엉이도 있었고 알을 더 이상 못 낳는다고 양계장에서 폐기 처분된 닭을 데려다가 키워서 달걀을 한 광주리도 더 얻은 일도 있었다. 이웃들은 화초가 죽어가면 술래에게 가져왔다. 같은 물을 주고 같은 햇볕을 받는데 이상하게 술래에게 오면 죽어가는 것들은 새로운 삶을 얻어 태어났다. 지수 엄마 참 희한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은 말하곤 했다. 그러나 그 술래도 남편은 살리지 못했다. 남편이 죽을 무렵 병으로 쓰러져 가던 젖소들도 살리지 못했고 아이들 얼굴에서 사라져가던 밝은 빛도 살려내지 못했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자꾸만 무너져 내리던 그녀의 나날들은 하나도 살려낼 수 없었다. 그건 그녀가 어찌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병아리가 맑은 부리로 껍데기를 톡톡 친다. 술래는 병아리의 껍데기를 몇 조각 더 조심스레 떼어주었다. 그래, 내게는 지금 하나님이겠구나.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힘내라, 응? 병아리도 되고 암탉도 되고 알도 낳고 그 알 또 까서 병아리로 키우고. 술래는 말을 멈춘다. 그러고는 죽을 것이다. 어쩌면 술래의 냄비 속으로 들어갈지도 모른다. 그래, 살아라. 사는 날까지는 살아야지. 그 다음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문득 죽은 남편 생각이 났다. 평소엔 멀쩡하다가도 술만 들어가면 술래를 패던 남편은 죽기 두어 달 전부터는 사람이 변했다. 술도 끊고 시어머니 몰래 설거지도 해주고 밭에서 돌아올 때는 발이 아프다던 그녀를 업어주기도 했다. 참 이상하다. 언젠가 말이야, 술래야. 내가 이렇게 널 업어준 때가 또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이상하게도 든다. 술래야, 만일 나 죽어도 딴 데 시집 가지 마, 응? 나 죽어도 딴 데 시집 가지 말란 소리는 왜 했을까? 제가 죽는다는 걸 알기라도 한 걸까? 남편 제삿날이 다가오는 걸 보니 이맘때쯤이지 싶다. 논두길 멀리 홍시보다 붉은 노을이 지고 햇볕에 데워진 따스한 봄바람이 부드럽게 귓바퀴를 감쌌으니까. 그때 남편 등에 얼굴을 묻으면서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싶었는데 2달 만에 남편은 오토바이 사고로 죽어버린 것이다. 차라리 그 전처럼 술 마시고 술래를 패다가 죽었으면 좋았을걸. 저 인간 어디 가서 돼지기나 했으면
하고 그렇게 빌 때는 펄펄이 살아 죽지도 않더니 산다는 건 어쩌자고 그토록 야속한지. 그나저나 네 이모는 술 사러 가서 또 순댓집 옆에 내하고 한잔 하고 있나 보다. 딱히 딸 지수에게 할 것도 없이 중얼거리며 술래는 창문을 열었다. 만일 조금만 무심히 지나쳤더라면 저 병아리는 끓는 물 속으로 들어가 술래의 안주가 되었으리라. 그렇게 무심한 눈길에 버림받고 다시 버림받았던 시간들이 술래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술래 나이 46. 살아온 날들 모두 굳은 일 뿐이었다. 엄마, 병아리가 힘든가 봐. 이렇게 조그마한 게. 엄마, 불쌍해. 딸이 소리쳤다. 괜찮아. 죽는 것보담 조그맣고 약한 게 나은 거야. 부드럽게 딸을 안심시키면서 술래는 끌리듯 베란다로 한 걸음 걸어 나갔다. 별은 없고 신도시의 휘황한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술래는 그 불빛과 마주선 채로 혼자 중얼거렸다. 한번 살게만 해주면 어떻게든 사는 거거든. 한번 살게만 해준다면.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소설을 다 읽고 나서 제게 든 생각이 공지영 작가가 정말 이야기를 잘 쓰는 작가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뭐 새삼스럽게 그런 말을 하시나 공지영 작가 글 잘 쓰는 건 몰랐어 하고 바로 구박하실 것 같아서 민망하긴 한데요. 전 이 작품을 읽을 때 저 자신이 술래의 마음이 되어서 뭔가 찡한 감정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술래가 어린 동생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혼냈던 걸 미안해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 그리고 죽을 것 같던 딸 지수를 애절한 기도로 살려내던 그 마음이 저의 마음을 이상하게 흔들었습니다. 감상하신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소설의 발달은 동생 정래의 도둑질에서 시작이 됩니다. 동생을 찾아간 경찰서에서 술래는 불우했던 어린 시절과 운이 지지리도 따르지 않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착하던 동생이 도둑이 된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은 억울해서였다고 하죠. 자신은 무슨 죄길래 이렇게 노력을 해도 고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저 여자들은 무슨 복을 받았길래 저리도 잘 사는 걸까? 노력을 아무리 해도 그 차이가 메워지지 않는다는 괴리감이 그녀로 하여금 주인 여자의 가방을 훔치게 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뭐 이건 변명일 수도 있고요. 나는 너무나 힘든데 왜 당신은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사는 거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여기서부터 공지영 작가의 사회와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시작됩니다. 현실은 현실로서 그대로 미화하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게 하자는 것. 그때에서야 진심으로 극복할 힘도 생길 테니까요. 소설에서 제가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동생이 가방을 훔친 집의 여자 주인 말투가 재밌었죠. 말 시작할 때마다 정말이지, 정말이지 했는데요. 그게 제가 볼 땐 그 여주인의 허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술래의 동생은 그 여주인이 진짜 부자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실상은 부자가 아니라 남편 몰래 없는 돈에 카드로 긁었던 거였습니다. 그 여주인의 마음속엔 커다란 허상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할 때 드러날까봐 은연중에 정말이지, 정말이지 하면서 자기 말이 정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 내 속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정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되게 역설적인 표현이죠. 거짓을 숨기기 위해 정말이라고 강조하는 그녀의 특별한 말 습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지영 작가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낸 부분이 있는데요. 동생이 교회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는 나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해 하고 말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때 언니가 말합니다. 등신아, 넌 지옥을 아직도 안 가봤니? 난 많이 가봤다. 그렇게 살고도 아직 그걸 몰라? 하고 한 소리 하죠. 네, 두 자매에겐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 없이 사는 지금의 현실이 순례, 정례 자매에겐 지옥이었던 것이죠. 천국을 따로 어디 먼 곳에서 찾지 말라. 지금 네가 있는 곳이 천국일 수도 지옥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건 누가 멋지게 한 말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지금 한 말입니다. 아무튼 작가는 현실이 바로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한 것인데요. 그러면 영원히 이 불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걸까요? 아니요. 작가는 그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흙탕물 같은 또는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에겐 사회가 그 힘을 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번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번 살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남동생 몸보신 해주려고 사온 계란 중 한 개에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 병아리가 스스로 나올 수 있게 지켜만 보라고 합니다. 그래야 나와서도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기르게 되는 거라고 제법 그럴듯한 이유를 들면서요. 그런데 순례는 그게 뭔 비오는 날에 먼지 터는 소리냐고 일갈을 하죠. 힘이 없으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맞습니다. 저도 이런 시각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세상은 참 조금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을 꽤나 진지하고 논리적인 듯 떠벌리곤 합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에게 돈 몇 푼 집어주면서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키우도록 해봐요 라고 하는데 일어서고 싶지 않아서 주저앉겠습니까? 그럴 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더 도와줘야죠. 자전거를 두 발로 스스로 넘어지지 않고 탈 수 있을 때까진 뒤에서 잡아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자전거 하나 사주고 타봐, 난 지켜볼 테니 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그냥 방임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제게는 작가의 소설이 그냥 하나의 재미있는 소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도 느껴지는 것은 그런 메시지들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셨나요? 지금까지 공지영 작가의 부활 무렵을 읽어드렸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